자, 우리 교재 611페이지죠.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예요. 여기는 채권 양도 인수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제도 있죠.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잘 보세요. 채권 양도란 것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거예요. 이걸 채권 양도라 그래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 당의 채권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이전된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그러면 채권 양도 계약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보세요. 채권 양도라는 것은 동일한 채권,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하면 채권 양도 계약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이렇게 양도 계약. 그래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라는 사람이 자, 채권 1억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1억 돈 갚아야 할 채무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줬다는 것이죠. 자, 을은 이 돈 1억은 받을 것이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현금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한 7천만 원 필요해. 8천만 원. 그래서 야,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 이것을 내가 팔게 살 사람 하니까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요. 그 채권을 내가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채권을 사고 팔겠다는 양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채권자, 종래 채권자 을은 채권 양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은 제3자수 채권 양수 가져가는 사람 되겠죠. 돈 주고 산 사람. 예컨대 1억짜리를 예컨대 8천만 원에 산다 이 말이에요. 8천만 원 주고 1억짜리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던 1억 채권이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니까 을이 갑한테 있는 채권, 이 채권이 고스란히 여기에 1억 채권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병이 갑한테 가서 1억은 돈을 받는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을과 병 사이에 채권 양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을과 병 사이에. 그러면 양도계약 당사자, 을, 병, 채권자인 양도인과 그 채권을 가져가려는 양수인 사이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병, 제3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 채권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거래할 수 있는, 이렇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알겠죠? 그래서 채권 자체는 양도성이 있는,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야겠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게 449조에 보면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해놓고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채권의 양도성이 있을 때만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더라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채권 양도의 제한에 보면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양도, 이 채권은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다든가 또는 이 채권이 성격상 을만이 행사해야 되는 그런 채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로 이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법률 규정에 의하여 채권 양도가 금지되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예컨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든지 또 근로기준법상의 장애 보상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법률 규정에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없도록 해놨어요. 이러한 권리는.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612페이지 가면 지명채권의 양도라고 했죠. 자, 지명채권이 그러면 뭐냐 이거죠. 지명채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금전채권처럼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어 그 사람한테 채권 이행을 청구하여 변제받는 그러한 채권. 이걸 지명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지명채권. 그래서 채무자는 정해져 있는 지명, 채권자가 지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명채권이고, 그러니까 채무자는 그 지정되어 있는 채권자한테 변제하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지명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동의세 유지되기만 하면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이런 상태에서 지명채권, 즉 갑은 을한테만 변제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왜? 돈을 빌린 사람은 을이니까. 그렇죠? 갑은 을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을에게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이거는 지명채권이에요. 그 지명채권을 이렇게 양도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가서 이제 갑한테 가서 돈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갚아야 되는 것이지 병한테 갚을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 양수인요. 이 양수인이 직접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받으려 그러면 내가 채권자다라는 사실을 갑이라는 사람한테, 즉 채무자한테, 종전 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양수인의 대항력이라 그래요. 이 채권 양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갑한테 가서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대항력이라 그래요. 이 대항력이 있으면 병이 직접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을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을 내한테 내놔, 나한테 갚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대항력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겠죠. 이 대항력, 양수인에게 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뭘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채권 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시면 612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에 있는 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해놨죠. 여기는 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한 대항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통지, 하나는 승낙.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 내용을. 자, 여기에 있는 통지라는 것은 누가 통지하는 거냐? 누가 누구한테 통지하는 거냐? 이것은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의 그 사실을 채권자, 종래의 채권자인 양도인이 종래 자기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채권 양도인인 종전의 채권자가 누구한테 한다? 그래, 채무자한테 그 사실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을이 갑한테 통지한다. 그죠? 이때 통지는 물론 성격은요. 통지의 성격은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관한 통지니까 이 관념의 통지겠죠. 성격은요.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승낙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냐? 누가 무엇을 누구에 대해서 승낙하는 거냐? 승낙은요. 저기엔 종전 채무자 있죠. 돈 갚아야 할 채무자가 누구한테 승낙하는 거예요? 그래요. 채권자인 양도인에 대해서 승낙을 하거나 종전 채권자죠. 이자한테 하거나 아니면 또는 양수인한테 하면 돼요. 양수인한테. 그래서 양도인한테 하든 양수인한테 하든 승낙은 자유롭습니다. 채무자가 야, 너둘이가 채권자 너가 내한테 돈 받을 권리를 채권 양도해가지고 저 양수인이 가져갔다고? 알았어,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승낙이에요. 이 승낙도 역시요.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채무자의 내가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의 통지에 해당돼요. 두 개 다 성격은요. 준법령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통지 승낙이라는 이 둘 중에 어느 한 개가 있게 되면 그때 드디어 이 병은 그렇죠? 이 병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채무자 갑에 대해서 직접 돈 나한테 갚아라라고 추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바로 대항 요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채무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통지 승낙만 가지고 있을 때는 병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갑한테.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다른 사람이 또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 을이 이 채권자, 종전의 채권자가 병한테 파는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판다 이러면 그러면 이 병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야죠. 여기에 있는 뭐 예컨대 정이라는 사람하고 만약 또 채권 양도한다. 여기에 채권 양도 1번 했는데 또 이게 채권 양도 2번을 또 한다. 그럼 이거는 제2 양수인이죠. 그죠? 이 사람이 제1 양수인이고요. 그러면 제1 양수인이 제2 양수인한테 이렇게 야, 그 채권을 내가 먼저 샀기 때문에 내가 돈 받을 사람이야. 내가 채권자야. 너는 채권 없어. 라고 이렇게 제3자죠. 완전 제3자. 여기는 채무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했다 했어요? 통지 승낙을 갖추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제3자인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뭘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요게 이제 문제 되겠죠?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제3자에 대한 제약 요건. 자, 이때 여기는 이 통지 승낙은요. 채무자한테는 통지 승낙만 하면 되죠. 통지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갑이 이렇게 승낙을 하거나 이렇게 승낙을 하면 되죠. 승낙. 여기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으면 대항력이 이렇게 생긴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려 그러면 우리 법에서요. 여기서 이 통지나 승낙 행위를 확정 일자 있는 증서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나 또는 승낙을 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확정일자라는 것은 관공서에서요. 날짜를 바꿀 수 없도록 당사자끼리 약속해서 일정한 날짜를 확정해 가지고 그것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한 그 일자를 확정일자라 그래요. 이 확정일자에 의하여 통지나 승낙을 하게 되면 그러면 확정일자가 여기에 딱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통지행위나 승낙행위에 확정일자를 붙여가지고 통지 승낙했으니까 그러면 이 순서가 정해지겠죠. 예, 이 사람은 양도받은 날짜 통지 승낙하는 게 보니까 여기에는 10월 11일 날 돼 있고 만약 얘가 통지 승낙 받은 것은 10월 15일 날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선하죠. 힘이 세죠. 먼저 받았으니까 너는 인정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 일자를 가지고 순서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누가 먼저 채권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채권 없는데 채권 받았구나. 너는 채권 없는 것이니까 너는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 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제3자에 대한 대항하기 위한 통지 승낙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확정 일자를 가지고 하는 통지 승낙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들을 여러분 알면 됩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즉 채권을 양수받은 이 병,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지 승낙만 갖추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생기는 것은 그 통지 승낙이 확정일자가 있는 상태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내용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요 내용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는 지시채권의 양도 있는데, 지시채권은 뭐냐? 예컨대 엄수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엄수표,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지시채권이라 하면 돼요. 그러면 엄수표를 어떻게 하냐? 배서하여 교부하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지시채권의 양도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배서하여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채권의 양도 방법이 의한다 알려됐으니까 결국은 배서 뒤에 이름을 써서 이 어음을 누구누구한테 준다라고 뒤에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써가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교부, 배서, 교부. 이 두 가지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배서 교부하면서 당연히 거기다 이제 배서 교부해서 쓰는 사람이 자기 이름 써줬잖아요. 그 사람 돈 찍어야죠. 자,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무기명 채권의 양도. 무기명 채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기명 채권은 그래요. 뭐 상품권 같은 이런 거 있죠. 이름도 없이 그냥 권리만 화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채권들 있죠. 그걸 이제 무기명 채권이라 그래요. 예컨대 뭐 무기명 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기명 사채, 또 상품권, 승차권, 뭐 영화 관람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무기명 채권이에요. 이 무기명 채권은 뭐예요? 교부하면 되거든요. 여기 우리 법에는 뭐라 하냐면 무기명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수인에게 그 무기명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 정서를 교부만 해버리면, 즉 무기명 채권 정서를 그대로 교부 넘겨주기만 하면 바로 양도되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시채권은 배서 교부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무기명 채권은 교부의 방법, 주는 것을 교부라고 그래요. 넘겨주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면책증서라 했는데, 면책증서 우리 양갈래 6번에 있죠. 면책증서는 보통, 이거는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요. 다만 이제 이 면책증서는요, 채무자가 그 면책증서를 정서 소지인한테 당의 급부 내용을 선의로 변제해버리면, 자,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 물건을 가져야 할 정당한 사람이다라고 믿고 그 사람한테 물건을 건네줘버리면 자기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의무자의 책임을 면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면책증서라 그러는데 보통 뭐 예컨대 휴대물 예치하는 거 있죠. 이게요. 휴대물 예치하고 그 예치증을 하나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예치증을 제시하면 다시 그 맡겼던 물건 그대로 넘겨주죠. 이럴 때 이 예치증, 이게 바로 면책증서라 그래요. 이게요.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이 정서 자체를 일정한 권리가 그 안에 화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정서를 넘겨준다고 해서 채권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요, 이 채권 양도라고 하면 주로 지명채권 양도, 요게 특히 문제됩니다. 지명채권 양도. 엄수표는 배서 교부하는 거니까 이거는 엄수표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뭐 우리 실제 거래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야죠. 그죠? 넘겨줘버리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주로, 채권 양도하면 지명채권의 양도, 그리고 지명채권의 양도됐을 때 양수인은 어떻게 해서 채권자한테, 채무자한테 내 채권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제3자한테도 야, 내가 이제 채권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바로 대항요건이에요. 대항요건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14페이지에요. 채무인수 보죠. 자, 채무인수란 것은 채무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요. 여기는 채권 양도는 채권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겠죠?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겠어요. 여기는 그죠? 그러면 채무인수는요? 당연히 뭐예요? 그 채무 동일성이 유지돼야겠죠?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 채무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요.
이 채무 이전 넘겨주는 모습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채권 양도에서는 한 가지 형태밖에 없죠. 채권자가 제3자한테 채권을 넘겨주는 약정이죠. 그게 채권 양도예요. 그런데 채무 인수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요, 계약 당사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채무 관계는요, 저기 있는 내용과 똑같이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돈을 채무를 지르고 있다. 변제할 채무. 이 사람 1억 채권자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채무를 갑이 이렇게 병한테 채무를 넘겨주는 약정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채무 인수 약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똑같이요. (1억) 채무가 이 채권자가 여기 있는 갑의 이 1억 채무를 이렇게 해요. 이 병하고 약속에 의해서 저기에는 갑이 부담할 채무를 병이 부담하겠다. 병이 약속하고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인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예요? 채무 인수약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과 이 두 사람 사이, 즉 채무자와 인수인, 채권자와 인수인, 이 채권자입니다. 여기는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 채권자가요, 갑이 변제할 채무를 병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내가 변제하면 안 될까 하니까 좋아, 네가 변제도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채권관계가 발생하잖아. 그죠? 채권 채무관계가. 그럼 여기 있는 채권이 이렇게 채무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인정된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요. 614페이지에 2번 동그라미 보세요. 제일 밑에 채무 인수 계약의 당사자. 거기에 가 보시면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채무자의 동의도 요하지 않는다. 그래 놨죠? 이래 되죠? 여기에는 채권자와 제3자 채무 인수하겠다는 3자하고 약정, 채무 인수 약정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갑의 동의 필요 없죠. 여기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니까 을과 병 사이 이렇게 약정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계약 당사자예요. 채무 인수 계약 당사자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가능한 유효한 약정이다.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특히요. 이렇게 채무자와 그 채무를 인수받아가려는 인수인 이되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채권자가 여기에요. 승낙을 해야만 채권자의 승낙을 해야만 채무 인수 약정의 효과가 발생해요. 이게 돼요. 승낙이 있어야만 채무 인수 약정의 효력이 유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요소. 이게 자,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채무 인수 약정이 있다면 이 채무 인수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다. 왜 그럴까? 바로 이것은 채무자가 바뀌니까요. 채무자가 바뀐다는 것은 채권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 바로 채권 자체의 변제가 가능할지 여부가 정해진다. 그죠?
만약에 여기 인수인 병이 아무런 채무, 재산이 없는 사람이면 이 채무가 인수되는 것이 사실은 채권이 무용지물화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채권자의 승낙을 전제로 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의 승낙의 이 요소가 당해 채무인수약정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죠?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버려 보시면 있죠?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가 인수되게 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계약, 인수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하는 효력 요건으로 한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죠? 쭉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이거. 자, 이렇게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615페이지. 채무인수 효과는요, 채무의 이전이 일어나요. 당연히, 그죠? 다음할 때 채무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전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 이전의 효과는 언제 발생하냐? 효력 발생 시기는 소표가 있어요. 이게 승낙을 하는 것은 계약이, 채무인수 계약이 하고 된 계약이 있어 난 뒤에 승낙을 하겠죠. 그러면 승낙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이 두 사람 사이에 인수 약정을 할 때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는요. 이 채무인수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존속하는데 다만 거기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채무인수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 여기에 채무자와 이 두 사람 사이에 보증을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채무에 대한 보증. 갑의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로 삼고 제3자 정이라는 사람이 갑을 위해서 보증을 썼다라고 하면 만약에 채무자가 이렇게 채무 인수가 이루어져서 병이 채무자가 되잖아요. 동일성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때 병이 채무자가 되는데 여기에 갑을 위해서 보증 썼던 정이라는 보증인은 여전히 보증을 부담해야 되는가? 보증 채무를? 아니라는 거죠. 주채무자가 병행돼 버리면 이 갑의 주채무에 대해서 정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썼기 때문에 병의 채무에 대해서는 병이 부담하게 된 이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을 쓸 의사가 없었죠. 보증인에게. 따라서 정의 보증 채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는 5번 동그라미 있어요. 채무 인수로 인한 보증이나 담보는 소멸시키는 것이 옳다. 이게 뭐냐? 당사자 의도에 합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제도가 있죠.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것은 의미가요. 당사자 의도를 같이 보는 거죠. 이게 보통의 채무인수라는 것은 갑의 채무 1억의 채무는 면제되고 요 병에게 1억 채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요. 이 채무가 이렇게 이전되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우리는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 종전의 채무가 책임을 면하고 새로 인수인이 채무를 인도받는 거죠. 인수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채무를 면책 채무인수라고 해요. 그러면 병존적 채무인수란 뭐냐? 이렇게요. 병존적 채무인수란 말은 채무인수에 존재하더라도 채무관계가 두 개가 병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이 채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에 채권 채무관계가 이렇게 채무가 똑같은 채무가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채무는 그대로 존속. 그리고 이 채무 채권관계가 하나가 발생.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채무인수가, 이 채무인수가 바로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 두 사람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이 이거 채무 그대로 두고 내가 하나 더 부담하도록 할게 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합니다. 이렇게요. 병존적 채무인수일 경우에는 채권자한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죠.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해도 무방하겠죠. 즉 면제적 채무인수일 때는 반드시 채권자가 승낙을 해야만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했어요. 이게.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일 때는 채권자한테 불이익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채무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죠. 즉 이것은 곧 채권자의 채권의 담보력이 커져요. 그죠? 안전장치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승낙의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이때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한 거죠.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보통 채무인수한다 하면 면제적 채무인수는 특별한 당사자 의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채권자의 승낙이 함께 들어가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통의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16페이지예요. 이행인수라는 개념이 있죠. 이행인수라는 것은 채무 자체를 이전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채무 내용에 이행하는 부분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도가 채무 내용을 그대로 다 가져오겠다라는, 인수 가져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무 이행 부담하는 그 부분만, 이행하는 행위를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도에 의해서 그 인수하려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2번 동그라미에 채무인수, 이행인수 보세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채무 이행할 의무를 가져오겠다라는 약정입니다. 채무 자체를 변동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요,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채무가 그대로 존속해요. 채권을 그대로 행사한다는 거죠. 이게요. 그런 면에서 이행인수는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자이다. 그런데 채무인수 효과가 발생했다라 버리면 채무자가 바뀌어버리죠. 아예.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행인수했다면 병은 단순히 이행의 의무만 부담할 뿐이에요. 갑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나 병이 직접 을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건 없어요. 이행인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채무자는 여전히 뭐예요? 이행인수일 때는 갑이 채무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거죠. 얘가 채무자니까. 그런데 채무인수가 유효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갑은 채무를 면하게 돼버리죠. 따라서 을은요, 채권자 을은 병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을 요구해야 되죠. 이게 바로 이행인수와 채무인수의 차이점이죠. 이렇게 내용을 이래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요, 계약인수가 있어요. 계약인수라는 것은 이 3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자, 이 3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채무만 넘기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에 발생하는 이 계약 관계 있죠? 이 계약 관계를 전체를 인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계약 인수라고 그래요. 계약 인수라는 것은 확정된 채무 발생되는 채무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 전체를 가져가니까 계약 내용 전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인수는 반드시 3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계약 종전의 계약 당사자, 그리고 계약을 인수해 가려는 사람, 이 3자가 그러한 계약 관계를 전부 가져간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계약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계약 인수, 이러한 우리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계약 자유원칙상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왜? 계약법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하는 원리다. 그죠?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 인수라는 약정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채권이 발생한 그 채권이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채권이 소멸하는가, 즉 채권 소멸 원인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